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04페이지예요. 자, 204페이지는 5절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 설명들이 앞서서 우리가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보시면 이번 챕터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 설명드리니까 설명을 먼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평균부산 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도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통계적 기법이에요. 기법인데 먼저 수익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 정규 분포한다 가정하에서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요.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뭘로부터 구하는 겁니까? 평균으로부터 기대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죠.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 표준 편차 이로부터 뭘 구하는 겁니까? 위험을 구한다. 주로 표준 편차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좀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고요. 분산 표준 편차부터 위험을 구해서 결국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 바로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평균부산 결정법 여기서 의사결정 내기 위해서 고려하는 표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고려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A라는 하나의 투자안이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률 관계를 고려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의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투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투자했을 때 이중일 때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때 활용된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부산 결정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위험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투자는 기대 수익 10%고요. 표준 편차 2%입니다. B 투자는 기대 수익 10%고 표준 편차 3%다라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이제 딱 고려한 건 두 가지예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 이 두 가지만 고려해서 우리가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자.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잖아요. 이때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위험이 적은 A를 우리가 선택했죠. 이 같은 선택 기법이 바로 뭡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해서 하나를 선택해 보자. 평균부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평균 결정법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A 선택했죠? 이처럼 기대 수익이 동일한 경우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유형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 위험 회피형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평균부산 결정법 여기까지서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A라는 이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그리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B라는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 표준 편차 이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렇죠?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안에 예상된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다는 이야기. 이를 통해서 계산으로 구한 수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중평에서 구하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확률이 있지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확률에다가 이 같은 상황 하에서의 예상 수익률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에서 확률의 예상 수익률을 곱해주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이 바로 뭡니까? 개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령만 잘 익히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별 표현의 기대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생할 확률이 있다.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의 예상 수익을 곱하고 어때?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제가 이 기호를 적어드렸어요. 자, 이 기호도 여러분이 읽을 때는 시그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그마. 그리고 이건 무슨 것인가? 모두 더한다는 뜻이에요. 더한다. 썸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썸 탄다 이게 아니라 썸 모두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희들이 이제 이 기호도 어떻게 읽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읽었죠? 시그마.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같은 시그마예요. 근데 이건 대문자고 이건 소문자 이 차이예요. 그렇죠?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대문자 시그마는 뭡니까? 모두 더한다. 썸. 소문자 시그마는 뭡니까? 표준 편차.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을 곱해서 때 모두 더한 값이 바로 이제 자 개별턴의 기대 수익이 되겠다 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개별턴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재는 이 사례가 없어요. 이 사례가 없는데 여러분 교재 23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30페이지. 자, 230페이지 3번 문제가 들어있지요. 3번 문제. 예, 이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봅시다. 자,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 미래 경쟁력 조건에 추정된 수익률 예상치가 아래와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은 결국 아파트 투자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지요.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봅시다. 자, 경쟁력 변수가 있죠. 자,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관적. 다음은 정상적. 그리고 낙관적이다. 참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 있지요. 확률이 주어져 있다. 몇 프로입니까? 20%. 다음은 60%. 다음은 그까지 안 부르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죠. 예, 예상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은 4%, 8%. 13% 부르신 분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예, 합격하시면 자꾸 부르세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개별턴의 기대수를 구하자는 겁니다. 자, 기대수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 그랬죠. 확률. 여기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 어떻습니까?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곱하고 1 모두 더한 값이다. 이 사실이 됐죠? 그러면 이제 비관적 확률 20%, 이때 예상 4%니까 이걸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정상자 확률 60%, 수익률 4%니까 8%니까 이걸 곱해 준다. 곱해서 나온 값들이 있더란 이야기야. 이 나온 값들을 어떻습니까? 모두 더하면 개별턴의 기대수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이제 하나씩 전부 다 계산해서 적어놓고 다 더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비법으로 메모리 기능 활용해서 한 방에 끝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메모리 기능 우리 많이 활용했었죠? 같이 또 계산해보시죠. 항상 메모리 기능 활용할 때는 먼저 뭐 한다 그랬습니까? MC 또는 MRC 이걸 누른다 그랬습니다. 누른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걸 모두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로 기억 시작했죠? M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역시 더해주는 거니까 뭘 누르면 되겠어요? M 플러스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 이 값 계산하고 역시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M 플러스 누르자. 그럼 마지막까지 이걸 눌러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살펴보자. 뭡니까? MR 또는 MRC 이걸 누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MC 몇 번 눌러버리세요. MC 몇 번 누르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04 M 플러스 .6 곱하기 .08 M 플러스 0.2 곱하기 0.13 M 플러스 하셨죠? 결과 알아보자. MR 눌러보세요. MR 누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0.08이 나오죠? 0.8 따서 개별턴의
기대 수익 얼마입니까? 8.2%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메모리는 조금만 익숙하다 보면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을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개별 투자의 위험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개별 투자의 위험을 구하는 계산 문제는 수학입니다. 이건. 그래서 깨끗이 포기한다. 우리는 수학은 다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뭐만 한다? 산수만 한다. 산수만 한다. 물론 개별 투자의 위험 구하라. 우리 시험 때 계산 출제 배웠어요. 그것까지도 깨끗이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연습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시 교재 205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구해서 A 투자와 B 투자를 비교를 하자라는 겁니다. 비교하자. 자, 여기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있고 위험은 표준 편차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1번 케이스예요. 1번 케이스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이 같습니다. 같지만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위험이 더 적더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이 케이스가 되겠지요. 밑에는 당연히 우리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고려해서 A, B 중에 지금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 거지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 관계를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합니까?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면 위험이 적은 A를 선택하겠지요.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이런 표현을 쓰겠죠. 참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투자니 위험이 큰 투자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밑에 A와 B 중에 지배하는 투자안이 있고 지배당하는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뭘 지배합니까?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배당하는 투자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B는 투자에서 배제되니까 뭐만 남습니까? A가 남겠죠. 그래서 우리는 A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선택 원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뭡니까? 지배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평균무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수익률의 확률표가 정규분포한다 가정하에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분산 편중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데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평균무산 결정법을 평균무산 지배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지배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튼 평균설법 지배원리 이는 위험의 평투자를 전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제 A와 B의 위험이 같더란 이야기예요. 위험이 같은데 A 투자니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면 A와 B 중 뭘 선택합니까? 당연히 A 선택하겠죠. 우리 지금 딱 두 가지만 고려하는 겁니다. 기대 수익과 위험 이것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려하는데 보세요. 위험이 같다라면 당연히 기대 수익 높은 투자를 선택하겠죠. 우리 때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A와 B가 위험이 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기대 수익 높은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도 지배하는 건 A가 되겠고 지배당하는 건 B가 되겠네요. 그럼 지배당하는 B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니까 남는 건 뭡니까? A. 그래서 A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1번 케이스나 2번 케이스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 또는 위험이 동일한 경우였죠. 모두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제는 기대 수익률도 다르고 위험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투자니 B 투자보다 기대 수익이 높지만 A 투자니 B 투자보다는 위험은 더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 관계를 고려해서 A와 B 중 뭘 선택합니까? A를 선택하겠죠? 선택한다. 자, 보세요. 더 적은 위험 부담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밑에도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지배당하는 B는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남는 어때 A를 선택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이 케이스도 어때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는 자 1번, 2번, 3번 이 케이스들은 모두 어때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그러나 4번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4번은 A가 B보다 기대수는 더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더 큰 경우예요. 이처럼 어느 한 투자니 다른 투자보다 기대수는 높고 위험도 크다면 이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만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따라서 이때는 A와 B 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야. 결국 지배당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럼 지배당이 없으니까 모두가 어때? 지배 원리를 충족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A와 B 모두가 지배 원리를 충족한다. 따라서 A와 B 중에 이전 투자에 대해서 배제시킬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4번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 어느 경우입니까? 참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보다 기대수는 높고 위험도 어때? 큰 경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 경우가 평균사지법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다, 오류다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자 우리는 이제 1, 2, 3번 이 케이스에서는 1, 2, 3번 이 케이스는 어때?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배 원리 이과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4번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동계수는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도 변이계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변동계수 이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튼 변동계수, 변이계수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는 상대 위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상대 위험 계수다. 상대적인 위험의 크기를 어때? 측정한 값이다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이 4번 이 케이스죠. 사실 1, 2, 3번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가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변동계수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 그러나 4번은 하나를 선택할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변동계수 이런 걸 고려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보세요. 이제 4번 이 케이스 보니까 A와 B가 어떻습니까?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때? A와 B를 기대수익률 어때? 1로 맞춰버리자는 이야기예요. A와 B를 똑같이 기대수익률 1로 맞추고 이처럼 기대수익률 1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결국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기대수익률 1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분모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모가 뭐가 됩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분자는 뭡니까? 표준 편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 나눈 값이 바로 뭡니까? 변동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대수익률 자, 이를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똑같은 기대수익률 1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맞추면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게 좋아요? 적게 부담하는 게 좋아요? 적게. 따라서 변동계수는 높을수록 유리합니까? 낮을수록 유리합니까? 낮을수록 변동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하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자, A2안이에요. A2안의 기대수익률은 12%입니다. 표준편차는 6%입니다. 자, B2안의 기대수익률은 8%입니다. 자, 표준편차는 3%다라는 거예요. 이 케이스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살펴보자. 그럼 자, 이 케이스에서는 기대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즉 지배 원리에 입각한다면 A와 B 중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례 보니까, A편이 B편에서 기대수는 더 크잖아요. 그죠? 다음, A편이 B편에서 위험도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몇 번이 됩니까? 4번. 이 케이스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때는 어떤지, 서로서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아무런 대답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를 여쭤봤잖아요. 이제, 기대수와 위험 확률 고려해서 A와 B 중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걸 선택할 수 있냐? 여쭤봤잖아요. 그죠?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왜? 하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례는 지배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요. 그럼 이때 우리가 굳이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뭘 활용하자? 변동계수. 자, 이걸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변동계수를 활용하자. 그렇죠? 무슨 이제, 근데 A편, B편의 변동계수를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변동계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표준 편차를 기대수로 나눈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A편은 표준 편차 어때? 6%죠. 기대수는 12%죠. 단위 같으니까 생략하고 6 나누기 12 하면 되겠네. 뭐 계산할 필요 없죠? 6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옵니까? 0.5가 나오지요. 0.5. 다음, B편 변동계수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나누기 8 하면 되겠지요. 자, 3 나누기 8 하면 얼마 나옵니까? 0.375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0.375다. 자, 그럼 이때 변동계수 0.37의 의미는 뭘 것인가? 자, 보세요. 자, 0.5면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분의 0.5가 되겠지요. 1분의 0.5다. 자, 0.375면 뭡니까? 1분의 0.375가 된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기대수에 1로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1로 맞췄고 상대의 어떤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이걸 측정합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A편 같은 경우는 1의 기대수인 어깨에서 위험을 얼마 부담합니까? 0.5. B편은 1의 기대수인 어깨에서 위험을 얼마 부담합니까? 0.375다. 그럼 어때요? 똑같은 기대수인 1 어깨에서는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게 좋아요? 적게 부담하는 게 좋아요? 적게 부담이 좋겠죠? 따라서 변동계수는 높을수록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케이스에 온다면, 자, 이제 지배 원리가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변동계수 이걸 활용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라면, 이때 이제 변동계수 이걸 활용한다면, 자, A와 B 중 뭘 선택할까요? B. 이걸 선택하겠죠? B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지배 원리가에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변동계수 1을 통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인데,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예요. 그럼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일지도 성향에 따라서 둘로 나눕니다.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모두가 어때? 같은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 이때 공격적 투자자는 말 그대로 보세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더 많은 위험 부담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보수적 투자자는 아주 보수적, 소극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적은 위험 부담에서 낮은 수익 얻고자 하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케이스를 보세요. 자, 이 케이스 보시면 A와 B 중에 지배 원리가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험 회피 성향 이걸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자는 A와 B 중 뭘 선택할까요? A를 선택하겠죠. 더 많은 위험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A를 선택했고, 보수적 투자자는 뭘 선택합니까? 더 적은 위험보다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 B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어때? 자, 이분도 지배 원리가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때 위험 회피성을 한다면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공격적 투자자 됐건 보수적 투자자 됐건 자, 변동계수 이걸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당연히 뭘 선택합니까? B. 그렇죠? 그렇지만 변동계수 이걸 따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따지 않고 이제 공격적 보수냐 위험 회피 성향 이걸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공격적 투자는 뭡니까? A.
보수태는 뭡니까? B. 이걸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방법을 적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처럼 집의 원리께서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준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은 뭐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평균선 결정법 지배 원리에 입각했을 때, 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극복하기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간혹 모의고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균선 결정법이 등장되었다. OX, X. 잘못된 거죠? 흐름을 잘 생각하세요. 평균선 결정법, 즉 지배 원리의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이제 평균선 결정법 지배 원리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 이 같은 한계점이 있더라.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걸 세 가지 하게 됐어요. 변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도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균선 결정법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 교재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205페이지 2번 챕터 평균선 결정법이다. 여기는 별표 4개 해놓으시고요. 내리시고 양월 1번 의, 그리고 양월 2번 평균선 결정법 내용이다. 다음 페이지 3번 오류 2분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 밑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06페이지 봅시다. 자, 206페이지 하다 보시면 세 번째 챕터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여기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챕터 포트폴리오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6개 두시고,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무엇 때문에 났습니까? 바로 평균선 결정법, 즉 지배 원리의 한계점을 극복한 대안으로 등장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선택 이론을 어때 학습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흔히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그럼 뭘 합니까? 분산 투자 이걸 의미하는 거지요. 한 자산에 집중성이 아니라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한 기법을 말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위험과 관련된 부분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다음 또 우리가 합시다. 부동산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고정이다. 그까지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사실 부동성 이론에서 시장이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어때?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때? 서울과 파주. 지금 지역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은 유형별로 세분된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에서 파주 내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나뉘잖아요. 여기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유형별로 또 어때? 분산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부동성이다. 지리적 건설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별, 유형별로 어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어때?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포트폴리오 위험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위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해서 흔히 우리가 어때?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체계적 위험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 용어부터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좀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부동산에 즉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다. 이걸로 또 우리가 구분하자 그랬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야.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당연히 자,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 자체도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는데 이제 이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느냐,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할까요? 특정 부동산만 가격이 하락할까요? 시장 전반적으로. 이처럼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이로 인해서 부동산의 수요는 어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감소. 이때 무슨 대출금리가 상승, 이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되겠지요. 이래서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느냐, 특정 부동산만 수요가 감소한 이 문제지요. 어떻습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감소할까요? 특정 부동산만 감소할까요? 전반적으로. 즉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게 바로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다. 참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썩거나 봐야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 표현하고 자 썩거나 봐야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다는 겁니다. 즉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체계적 위험을 야기한 요인들이 여러 있겠죠.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변동이라든지 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자율 변동 또 인플레이션 등등등이 체계적 위험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연습합시다. 여기에 A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고요. 또 인근에 B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따른 여기에 이제 C라는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A라는 임대용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보호하는 동안은 임대 안 되겠죠? 오히려 인근의 B는 반사진 이어질 수 있고 C는 어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이 자체가 뭡니까?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되겠지요. 이래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체계는 어떤 개별 위험이다.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썩고 나면 위험을 줄여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뭡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는 겁니다. 즉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여기서도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포트폴리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뭡니까? 체계적 위험,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둘 합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다 표현하죠. 이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뭡니까? 체계적 위험이 되겠지요. 저희는 답은 피할 수 있는 위험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따라서 아무리 포트폴리오 구성자도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포트폴리오 우리 구성에서 위험을 줄여보자 했어요. 결국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도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체계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줄일 수 있는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비체계를 줄여갈 것인가?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겁니다. 즉, 자산수를 늘리면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산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세요. A와 B 부동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어요. 여기에 C 부동산을 편입하면 자산수가 어떻습니까? 더 늘었죠? 자산수가 더 늘었다는 이야기. 여기에 D 부동산을 편입하면 자산수는 어때?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더 감소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이 자산마다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그럼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섞으면 섞을수록 위험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자,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바로 위험 감소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험 감소 효과다라는 겁니다. 또는 분산 투자 효과다. 줄여서 분산 효과 이렇게 표현하고, 자, 분산 투자는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에는 위험 감소 효과, 분산 효과, 포트폴리오 효과 모두가 같은 의미예요. 모두가 같은 의미다. 자, 이런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불필요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덤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자, Y축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입니다. 총 위험이고요. X축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예요. 자산수.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산수를 늘려갈수록 포트폴리오 총 위험은 처음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크기가 결국 뭡니까? 총 위험의 크기다 할 수 있겠죠. 이 크기가 총 위험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크기다 생각하시고, 아무리 자산수를 늘린다 할지라도 이 이하로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하로는 위험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크기가 있겠죠. 이 크기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크기가 체계적 위험의 크기다 할 수 있겠죠. 체계적 위험의 크기다. 그러면 무슨 이제 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줄어든다. 이 크기가 바로 뭘 답니까?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처럼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자산수를 늘림에 따라서 자, 줄어든 건 뭡니까? 비체계적 위험이죠. 아무리 자산수 늘린다 해도 체계적은 줄지 않는다 그랬어요. 줄어든 건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이처럼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포트폴리오 어떻습니까? 총 위험도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 감소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에선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 양월 1번 개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월 2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리고 양월 3번 포트폴리오 유형과 수익,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밑줄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다음은 20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8페이지. 자, 여러분이 자, 이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 부동산은요, 부동산이란 특성이 있음을 거고, 지역별, 유형별로 어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랬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세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 자산으로 구성이니까 각 자산마다 어때? 투자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 자산 비중이다. 좋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겠지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투자 비중 여기에다가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하고 모두 더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 자산 구성되니까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 자산 비중이 있겠죠? 여기에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곱하고 모두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뭡니까? 투자 비중. 자산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별투자의 기대 수익률 다 구해봤죠? 개별투자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발생할 확률이 있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뭘 곱했습니까? 예상 수익률 곱했죠. 예상 수익률을 곱하고 모두 더해준 값이 바로 뭐가 됩니까?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은 결국은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 수익률이 되어 있고,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은 뭡니까?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균 수익률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지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 문제가 208페이지에 14번에 나와 있습니다. 14번.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ABC 세 개의 부동산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이다.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중 및 경상별 예상 수익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은 결국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구하라는 이야기지요. 다만 호황, 불황률은 각각 50%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A 부동산이 있고요,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지요. 이때 포트폴리오 비중이다 나와 있잖아요. 비중 이 자체가 뭐라 합니까? 투자 비중, 자산 비중이다 할 수 있겠죠. 이제 먼저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니까 투자 비중이 주어졌네요. 자, 얼마입니까? 20%, 30%, 50%. 투자 비중 주어졌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보니까 경상별 예상 수익률이 나와 있죠? 예상 수익인데, 자, 이제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 그리고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이제 자, 호황, 불황의 확률이 나와 있지요. 확률 몇 프로가 있습니까? 각각 50%다라는 이야기죠. 단수형에 나와 있어요. 호황일 확률이 50%고 불황일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50%. 이처럼 예상 수익률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표부터 작성합시다. 자, 호황일 때 예상 수익률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6%, 8%, 다음은 10%, 다음 불황일 때 예상 수익률이죠. 4%, 2%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뭘 구하자는 겁니까? 바로 A, B, C 세 부동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항상 이 생각하셔야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을 어떻게 구한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겠죠. 투자 비중이 있다. 그리고 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다는 그래서 투자 비중의 기대 수익률을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 주어진 거 보니까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을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각 자산의, 자, A 부산의 기대 수익률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잘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제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먼저 해서 A, B, C 이 투 안에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한다라는 겁니다. 구한다. 자, 그럼 우리 개별투자의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연습 우리 오늘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는데 이때
확률이 있죠. 확률에다가 예상 수익률 곱했을 때 모두 더해준 값이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올 것인가? 자, 네, 호황률 확률 50%에 예상 수익률 6% 곱하고 불확률 50%에 예상 수익률 어때? 4% 곱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네,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또 우리가 메모리형 활용하면 바로 쉽게 구할 수 있겠지요. 이제 MC 몇 번 눌러버리시고요. MC 몇 번 누르시고 그대로 갔어요. 0.5 곱하기 0.06 M 플러스 0.5 곱하기 0.04 M 플러스. 자, MR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05 나오죠? 0.05 몇 프로입니까? 5%. 5% 이렇게 기대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은 보세요. 이제 B 부동산입니다. B 부동산의 기대수를 계산해 봅시다. 자, 역시 메모리 활용하면 되겠죠? 네, MC 몇 번 눌러보시고 0.5 곱하기 0.08 M 플러스. 다음은 0.5 곱하기 0.04 M 플러스. 그리고 MR 눌러보세요. MR 누르시면 얼마 나옵니까? 6%. 6%. 다음은 C 부동산의 기대수익 구하자라는 겁니다. MC 1번 누르시고요. 0.5 곱하기 0.1 M 플러스 0.5 곱하기 0.02 M 플러스 M을 눌러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6%. 6%. 이래서 우리 이제 개별편의 기대수익 어때? 구했습니다. 구했을 때 바로 옆에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 자, 각 자산의 투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야. 투자 비중 여기에다가 각 자산할 때 기대수익을 곱했을 때 모두 더한 값이니까 자, 투자 비용 가르쳤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기대수익 예, 이걸 적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해서 적고 이걸 때 곱해서 모두 더한 값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값 곱해주고 이 값 곱해주고 이 값 곱해서 어때? 나온 값들을 자, 모두 더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네, 계산합시다. 역시 메모리는 한 번 더 활용하면 되겠지요. 자, MC 몇 번 누르시고요. 자, 0.2 곱하기 0.05 M 플러스 0.3 곱하기 0.06 M 플러스 0.5 곱하기 0.06 M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M을 눌러보세요. M을. 자, 얼마 나옵니까? 5.8% 나오죠? 5.8%.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지금 못 따라오시면 계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MC 몇 번 누르지 않았어요? 누르시고, 자, 계산하세요. 0.2 곱하기 0.05 M 플러스. 다음은 0.3 곱하기 0.06 M 플러스. 다음은 0.5 곱하기 0.06 M 플러스. 그리고 M을 눌러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0.058 나오죠? 0.8 따서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얼마입니까? 5.8%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어때? 제한내생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는 제한내생을 푸셔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개별팀의 기대수익 이거 딸랑 하나 구하라 이런 건 안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본다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 연습이 되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는 오늘 이제 개별편의 기대수익을 포트폴리오 기대수 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자, 개별편의 기대수익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확률이 있죠. 확률. 여기에 뭘 보여주니까 이때 예상수익을 곱해서 모두 더한다. 그래서 발생할 확률로 가중평이나 수익률이 되겠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어떻게 합니까? 포트폴리오는 여러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산마다 투자 비중이 있다는 이야기야. 투자 비중 여기에다가 각자 쓸 때 기대수익을 곱해서 어때? 모두 더한 값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은 뭘로? 투자 비중으로 가중평균은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자 보세요. 이제 개별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별 투자안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개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건 연습하자 그랬죠? 하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것도 어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별 투자안의 위험 표준면적 구하는 것도 깨끗이 포기하자 그랬지요. 다음 포트폴리오의 표준면적 구하는 것도 어때? 깨끗이 포기하자. 아시겠죠?
네, 다 이건 수학이에요. 수학이에요. 포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보기만 하세요. 자, 포기하자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또 과거가 또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서 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포기하자. 근데 제가 안 들어도 소리 들어버렸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날 때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마이크 던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릴 뻔했어요. 이 학원 절대 강의 안 한다고. 자, 어떤 소리 들리냐면, 그것도 뒤에서. 네. 예.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한 중간에, 제가 들을수록 큰 소리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소리 제가 들으냐? 저 새끼, 저 공식 알고 있을까? 한 소리 들었어요, 제가. 강의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강의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그날 참느라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딱 눈빛 보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 안 듣기 위해서. 뭐 때문에 제가 알고 있다.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몇몇 분이 눈빛을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공식은 적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적지 마세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제 ABC 이제 세 개의 부동산 우선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 표준 매차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WA의 제곱 시그마 A의 제곱이에요. 근데 A의 투자 중에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게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A의 표준의 제곱이니까 A의 분산값이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WC의 제곱 시그마 C의 제곱 플러스 2WA WB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B 플러스 2WA WC 시그마 A 시그마 C 로 AC 플러스 2WB WC 시그마 B 시그마 C 로 BC,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분산값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 그리고 여기에 제어권 이걸 취해주면 이제 세 개의 부동산 우선은 포트폴리오 때 표준 매차를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수입니까? 수학입니까? 산수예요? 완전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이 포기하자. 포기만 하죠, 이제. 네. 예, 이거 언제 적고 있어요, 이걸.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한해서 풀기 위해서는 이 공식이 어때? 완전히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어때? 공식 머릿속 생각했을 때 메모리 계속 이거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내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3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예요. 4개로 구성되면 어때? 2줄 될 거면 2줄. 이렇게. 5개면 어때? 다 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깨끗이 우리 포기하자. 제가 또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알고 있다. 과시하기 위해서 적어둔가 적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때? 적을 필요도 없겠죠? 예, 어차피 적어봐야 틀리게 적고 보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는 이제 개별 투자이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만 구하는 연습을 하자 생각하시고, 편집사 구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무침을 쓰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 대비가 돼야 되는데 산수만 하자. 산수만. 수학은 어때? 깨끗이 포기하자는 이야기예요. 포기하자. 그래서 제발 여러분도 개별 투자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 구하는 연습만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위험 여기까지는 이야기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분 쉬었다 합니다.